그래서 남은 내용이 얼마 안 돼. 그냥 딱 정리할 게 딱 두 가지 내용밖에 안 남았어요. 이쪽 파트에서 그냥 효소의 종류가 뭐가 있나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저해제에 대한 이야기 딱 이렇게 두 가지만 남았거든요. 사실 효소 파트는 저해제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저해제가 이 효소 파트의 제일 핵심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뭐 일단은 어떤 효소가 있느냐부터 봐야 되는데 그냥 프린트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효소는 하나하나를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거기 이제 5페이지 보시면은 오늘 시험지로 봐도 되고 아니면 원래 여러분 답지로 볼 거면 답지로 보셔도 상관없는데 거기 이제 보면은 효소의 종류가 산화환원 효소, 전이 효소, 가스분해 효소, 제거 부가 효소, 이성질화 효소 그리고 뒤에 연결 효소까지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할 때는 대부분 효소의 종류는 안 물어볼 겁니다. 요즘은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볼 거면 단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적이 있는 효소들에 대해서 걔네들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느냐 정도 물어볼 수는 있거든. 근데 그래도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산화환원 효소 제일 간단하죠. 무슨 반응을 촉매해야 되는 거냐면 산화환원 반응을 촉매하면 산화환원 효소겠지. 근데 산화환원 효소는 중요한 점이 얘가 산화환원 반응을 촉매한다 이런 점은 너무 당연하니까 뻔한데 이 산화환원 효소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탈수소 효소라는 점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사실 그렇잖아. 우리 탈수소 효소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얘가 산화환원 효소라는 걸 좀 조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탈수소 효소는 수소를 떼어내는데 우리 산화환원의 정의를 할 때 기억을 해보시면 산소와 결합하거나 수소를 잃거나 전자를 잃으면 산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잖아. 그래서 수소를 뗀다기 때문에 산화 반응을 촉매하는 게 맞아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가 산화환원 효소구나를 캐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탈수소 효소가 하는 메인이 뭐였냐면 결국 전자를 저장하는 거였어요. 얘는 수소를 떼는 게 주목적은 아니고 사실 진짜 목적은 이 전자를 NAD 플러스나 FAD나 NADP 플러스한테 줘서 자기 조효소인 이런 애들한테 줘서 NADH, FADH2, NADPH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탈수소 효소는 이름이 탈수소 효소지만 사실 주 목적은 물질로부터 전자를 떼어내는 게 원래 주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전자를 빼서 내 조효소한테 줘서 저장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 저장했던 전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이잖아요. NADH나 FADH, 요 두 개. NADH나 FADH2는 산화적 인산화에서 그쵸? 수소의 수소 이온의 능동 수송을 이제 하는데 이용됐고요. 여기에 저장됐던 건 광인산화에서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빠진 전자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를 떼는 효소가 탈수소 효소의 좀 더 본질이기 때문에 어차피 산화환원 효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냥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산화환원 효소는 산화환원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인데 결국은 이제 탈수소 효소가 산화환원 효소에 해당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전이효소 제일 안 중요해요. 왜냐면 전이효소라고 하는 게 그 물질의 어떤 그 일부분 혹은 작용기 같은 거를 다른 물질로 전달하는 효소가 되거든요. 보통 전이효소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작용기를 전달하는 경우 우리 작용기라고 하면 화학적으로 뭘 얘기해? COOH 카복식이라든지 NH2 아민기라든지 뭐 아니면 CHO 알데하이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걸 전달하면 전이효소가 맞는데요. 그런 전이효소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가장 흔한 전이효소가 뭐냐면 인산기를 옮겨 붙이는 경우. 우리 효소를 직접적으로 다뤄보지 않았을 뿐 사실 세포호흡 과정을 다루면서 세포호흡 과정을 다루면서
많이 봤던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 인산을 갖다 붙인다, 뭐 혹은 인산을 뗀다, 이런 거 계속 얘기하잖아. ATP를 소모해서 인산을 붙인다, 이런 것도 계속 있었고요. 그쵸? 우리 해당 과정에 처음에도 ATP를 이용해서 인산을 붙이는 과정이 나오죠. 과당 인산이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뭐 아니면 TCA회로 중간에도 인산을 붙이거나 떼거나, 뭐 사실 TCA회로보다는 켈빈 회로에서가 조금 더 적합한 말이네요. 그런 인산을 붙이고 떼는 그런 과정들이 보통 다 전이효소가 인산을 옮겨 붙여주는 이런 과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돼요. 근데 뭐 우리가 그 효소를 직접적으로 배운 적은 없잖아. 이름이 뭐다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단지 전에 한번 언급했다시피 모든 물질 대사에는 일단 효소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라 전이효소는 그냥 한번 그렇게 들어만 두고 지나가면 될 겁니다.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 가수분해 효소는 알지? 물을 이용해, H2O를 이용해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게 사실 이름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수. 이게 더할 가에 물수, 그러니까 물을 더해서 뭔가 분해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는 뭔가 어떤 물질, 그러니까 물을 이용해서 물질을 다 분해하는 이런 게 되는 건데요. 근데 사실 가수분해가 분해할 수 있는 결합은 탈수축합이라고 하는 결합들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뭘 분해하느냐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수분해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소화효소라는 점입니다. 사실 소화효소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애잖아. 근데 그 소화효소들이 전부까지는 아닌가요? 아니, 전부가 맞는 것 같아요. 전부 이 가수분해 요소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가 가수분해 요소였구나, 이렇게 연결하는 점이 중요한 거고요. 듣고 있는 거지? 그렇지. 제거 부가 요소 같은 경우도 별로 안 중요할 겁니다. 얘도 요즘은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교육과정상에 제거 반응이나 부가 반응에 대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상에 화학이든 생명과학이든 아예 없어져서 제거 반응, 부가 반응이. 그래서 이제 다루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요거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얘가 이제 보통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바꾼다던가, 단일결합을 이중결합으로 바꾼다던가, 뭐 이중을 삼중으로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결합과 다중결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드는 게 제거 부가 요소인데요. 근데 요걸 그래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다중결합을 끊고 단일 혹은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이 되는, 혹은 삼중결합이 이중결합이 되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나를 끊는 반응과 오히려 단일에서 이중, 이런 식으로 결합이 추가되는 반응에 대해서 위에 게 제건지 아래 게 제건지, 여기서 결합이 줄어드니까 얘네가 제거라고 착각하기가 되게 쉬운데요. 일단 위에 게 부가 반응이고요, 아래 게 제거 반응이거든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부가할 거냐 제거할 거냐는 결합을 부가할 거냐 결합이 제거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끊었어. 그러면 각 물질한테 결합 한 번씩 남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그냥 탄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고 탄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다 화학을 하기는 했던 사람들이니까 화학적으로 아예 얘기를 해보면, 수소가 이렇게 두 개씩 붙어서 탄소는 원래 4번의 결합을 해야 됨을 유지하는 이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이중결합을 하나 끊어주잖아? 그러면 각 탄소가 한 번씩 결합을 더 해야 되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그 결합이 끊어지는 바람에 생긴 곳에 뭔가가 가서 추가로 붙거든요. 얘네는 더해진 거지, 얘네가 더해져서 이걸 부가 반응이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일결합, 다중결합 중에 결합을 하나를 끊으면 물질이 추가로 붙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게 부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의 기준이 결합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결합이 끊어져서 물질을 추가로 붙이게 되는 이 과정. 뭐 반대도 마찬가지야. 뭐 인과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물질을 붙이기 위해서 결합을 끊는
이게 부가 반응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반대로 제거 반응이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을 제거해서 요 결합파를 묶어서 이중 결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안 다룰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다룰 경우에는 이게 제일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되니까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해두면 되겠고, 이성질화 효소는 아예 어떤 과로도 없는데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은 교육과정상 이성질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다루지 않는데 생투 혼자 이성질화 효소를 다룬다고 해서 뭐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고, 뒤에 연결 효소. 연결 효소는 그냥 뭐 물질들을 결합해 연결해주는 효소, 무슨 효소인지는 뻔하고요. 근데 이 연결 효소의 EX, 예시 삼형제가 다 유전에서 쓰이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유전 파트까지 안 할 거면 몰라도 되는 애들에 가깝게 돼서 연결 효소는 안 배우게 될 확률이 높고요. 만약 유전 파트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유전 파트에서 다루는 3종 효소예요. DNA 중합효소, RNA 중합효소, 그 다음에 하나는 뭐겠냐? DNA 연결 효소. 이렇게 세 개겠네요. 네, 그렇게 세 가지가 다 유전 파트에서 다루게 되는 효소들이기 때문에 연결 효소는 그 유전 파트를 하는 사람, 하는 학교들에서만 다룰 확률이 높다. 그 정도로 일단 넘어가고요. 자, 일단 이제 그냥 저해제에 대한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 주식이는 가면 갈수록 수업하고 있는 중간에 생체 반응이 사라져. 네가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 방법이 점점 사라져. 자, 저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저해하는 물질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해한다라고 하는 건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약품 같은 걸로 많이 사용돼요. 예를 들면 효소의 반응을 활성시켜주는, 오히려 효소의 반응을 도와주는 이런 약품들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대부분은 이제 효소를 억제시켜서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 방해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효소도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효소가 너무 많은 상태를 억제해 준다던가, 뭐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약품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냥 실험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좀 더 많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효소의 반응을 억제하는 것들을 다 저해제라고 하는데, 일단 이 저해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쟁적 저해제가 있고요. 하나는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경쟁적 저해제는 누군가랑 경쟁을 할 거고, 비경쟁적 저해제는 경쟁하지 않는 저해제거든. 지호야? 듣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랑 비경쟁적 저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경쟁적 저해제는 누구랑 경쟁하느냐의 문제야. 결국 누군가 딱 그 하나의 대상과 경쟁할 거냐 경쟁하지 않을 거냐가 되는데, 그 대상은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경쟁하는 저해제가 되고요, 비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경쟁하지 않는 저해제 이렇게 되는데,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만약 효소를 그냥 보조인자 이런 요소 빼고 전 효소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기질이 정확하게 이렇게 와서 결합을 해야 되는 구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질이랑 이 저해제가 아니죠, 이 효소랑 결합했을 때
기질, 효소, 복합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져서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 형태가 될 텐데. 근데 딱 이렇게 맞춰져 있을 때 경쟁적 저해제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거야. 그래서 기질처럼 이 효소의 요 작용 부위, 활성 부위라고 부르는 부분, 그러니까 요 기질 결합 부위에 자기 본인이 가서 결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저해제가 가서 여기 결합하잖아? 그러면 얘는 기질과 같은 부위를 가졌으니까 효소에 결합할 수는 있는데, 근데 기질은 아니니까 반응이 진행되진 않는 딱 그 상황으로 이 효소를 더 반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게 경쟁적 저해제예요. 근데 왜 이름이 경쟁적 저해제냐면, 이 경쟁적 저해제의 특징이 뭐가 있냐. 일단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 저해 효과가 되게 좋은 편에 속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애들이긴 하거든. 근데 문제가 우리 요 효소 기질의 반응 속도를 보면요. 아니죠. 기질 농도가 올라갈수록 효소 반응이 빨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 왜냐면 화학 하시는 분들은 화학 때 우리가 한 번씩 꼭 다 그때 다 했구나, 다 하시는 분들이구나. 화학 때 우리가 한 번씩 해본 얘기긴 한데, 원래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요, 두 물질이 부딪히는 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거든. 그래서 그 부딪힐 확률이 높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고 빨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기질 농도가 높아지면, 기질이 많아지면 그만큼 효소와 기질이 부딪히기가 쉽잖아. 그리고 부딪혔을 때 그럼 결합하는 것도 잘 결합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부딪힐 확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될 확률이 올라간다. 효소기질 복합체 형성 확률이 올라간다? 그게 곧 전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질 농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만 방금 이야기한 구조 때문에 어떤 게 좀 있냐면, 더 이상 반응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포화되는 시점도 옵니다. 이유는 아무리 기질이 많아져 봤자 결국 효소 개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질이 막 효소 주변에 완전 가득 차서 어떻게 움직여도 효소랑 다 무조건 부딪히는 상황이 돼버려. 그 정도로 기질이 늘어나면 그때부턴 어차피 효소가 이미 기질이 효소한테 가서 결합을 해봤자, 아니 가서 부딪혀봤자 지금 앞에 있는 효소가 이미 기질과 결합해 있을 확률이 훨씬 높지. 그래서 더 이상 반응 속도가 빨라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효소가 쉬지 않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계속 결합해 있을 테니까 기질이 더 늘어나봤자 그 결합 확률이 더 늘어나는 그 구조가 아닌 거고. 이걸 제일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냥 이런 거야. 효소가 10개인데, 물론 완전히 직결되진 않지만 대충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도 생각해보면 편한데, 효소가 10개 있는데 기질이 1개일 땐 시간당 반응 속도가 1이야. 기질이 2개일 땐 시간당 반응 속도가 2야. 기질이 3개일 땐 시간당 반응 속도가 3이야. 이렇게 늘어나거든. 그래서 기질이 10개일 때까지는 시간당 반응 속도가 10까지 늘어날 건데, 기질이 11개일 땐 이래도 시간당 반응 속도는 10개가 최대겠지. 왜냐면 효소가 10개밖에 없으니까 기질 10개가 효소 10개가 결합해 있고 기질 하나는 놀고 있어야 되거든. 물론 딱 이런 개념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확률 개념으로 원래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만, 결국은 그렇게 합쳐서 이해하면 더 편할 수도 있겠죠. 딱 요거를 전체적으로 좀 풀을 키우면 되는 거지. 결국은 기질이 너무 많아지면 이미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해 있는 상태라서 더 기질이 좀 더 있는 게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요런 그 뉘앙스는 똑같으니까, 요런 포인트는 똑같으니까 요 정도면 되긴 하는데, 자, 이거는 아직 저해제가 아니라 그냥 효소 자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원래 효소 반응은 이래. 원래 모든 효소 반응은 기질 농도가 늘어나면 빨라지다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효소가 포화된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 이런 시점이 꼭 나타나게 되는데, 저해제를 처리해주게 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냥 같은 기질 농도에서 더 낮은 초기 반응 속도를 보여요. 왜냐면 결국은 그거잖아. 기질이 가서 결합해야 되는 자리를 저해제가 가서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쓸 수 없는 효소가 생기니까 반응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반응 속도는. 이렇게 되는데 경쟁적 저해제의 특징이 뭐냐면 기질 농도가 충분히 높으면 저해 효과가 사라집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저해제를 10개를 처리해줬고 효소도 한 10개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기질이 한 25만 개쯤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저해제와 효소가 충돌이란 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저해제와 효소가 결합할 수가 없어. 부딪힐 수가 없어. 계속 기질이 가서 부딪혀서 결합해버릴 테니까. 그럼 이 경쟁적 저해제는 저해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질이 붙어있으면 결국 그 기질이 붙을 자리에 가서 붙어야 되는 게 경쟁적 저해제의 역할인데, 경쟁적 저해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거길 이미 기질이 채우고 있으면 저해제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경쟁적 저해제는 작동이 불가능해. 그래서요, 기질 농도가 충분히 높을 때는 아예 저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이제 경쟁적 저해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라고 하는 거야. 결국은 경쟁에서 기질이 저해제보다 이 결합 경쟁을 오히려 더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질이 충분히 많으면 경쟁에서 이겨버릴 수도 있는 거지. 저해 효과가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근데 기질 농도가 낮을 때는 경쟁에서 저해제가 이겨서 저해제가 요 저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비경쟁적 저해제는 이름부터가 그렇고, 왜 이름 비경쟁적 저해제가 따로 있을 거냐면, 얘는 포화가 되어도 저해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게 비경쟁적 저해제입니다. 경쟁을 안 하니까. 이거 일부러 구분하려고 좀 나눠서 적어 놓은 건데, 보통 비경쟁이랑 경쟁은 여기 구간까지는 저해 효과가 비슷해서 속도가 비슷한데요. 근데 비경쟁적 저해제는 포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포화 때의 속도가 저해제가 없을 때보다도 느려야 돼요. 저해 효과가 계속 지속됩니다. 근데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저해 효과가 사라지는 거지. 자, 이유는 뭐냐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보통 아예 이런 식으로 다르게 생겨서 효소의 옆부리 이런데 다른 부위에 가서 결합을 해요. 대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다른 부분에 가서 결합할 거지만 가서 결합하는 순간 효소의 기질 결합 부위가 변형됩니다. 그러면 합쳐보면 얘는 다른 부위에 가서 결합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기질과 결합되어 있는 효소라고 하더라도 가서 붙는데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일단 붙으면 기질 결합 부위가 변형되지. 그러면 이제 그 한번 변형된 효소는 그 다음부터는 이미 기질이 결합되어 있었으면 그 기질이랑은 일단 반응하거든. 왜냐면 기질이 있고 효소가 있고 기질이 와서 결합을 했어. 그 다음에 저해제가 결합했으면 이미 결합해 있는 기질이랑의 반응은 끝나. 근데 걔가 나가고 나면 요 부위가 변형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다음 기질이 와서 결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경쟁적 저해제는 결합 부위가 달라서 기질과 경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해 효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의 특징. 이해됨? 그래서 이렇게만 딱 기억하면 돼요.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 결합 부위에 가서 결합을 하는 애라 기질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저해 효과가 사라져요 라는 얘기고, 비경쟁적 저해제는 이 기질 결합 부위가 아닌 다른 데 결합하는 애라 경쟁적이지 않아. 그래서 저해 효과가 사라지지 않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게 있고요. 얘가 꼭 알아야 되는 거가 되고,
부가적으로 한 가지를 좀 더 정리해보면 저해제가 경쟁, 비경쟁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냐면 가역, 비가역도 있어요. 이거는 가역적인 경쟁적 저해제, 가역적인 비경쟁적 저해제가 다 있고요. 비가역적인 경쟁적 저해제와 비가역적인 비경쟁적 저해제가 다 있거든.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가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그 처리된 저해제가 제거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혹은 제거됐을 때 효소 활성이 돌아오느냐의 여부. 요게 이제 가역적 저해제는 우리가 저해제를 제거할 수 있거나 그리고 그 제거를 했을 때, 이 저해제들이 제거가 됐을 때 효소들이 활성이 다시 돌아오는 걸 가역적 저해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경쟁적 저해제는 대부분 가역적 저해제입니다. 왜냐면 효소 결합 부위에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떼어내려면 떼어낼 수 있어서 그냥 우리 요쪽은 단백질이지만 효소 쪽은 단백질이지만 저해제는 약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낼 수 있으면 그냥 쟤네만 싹 없애면 다시 효소들이 원래 활성을 띠거든. 그래서 일단 경쟁적 저해제는 대부분 가역적이긴 한데 비가역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한 번 붙으면 절대로 안 떨어지는 구조면 되잖아. 한 번 붙으면 절대로 안 떨어지는 구조면 결국은 저 경쟁적 저해제가 한 번 붙는 순간 그 효소는 더 이상 이제 아예 활성을 띨 수가 없게 되긴 하거든. 그렇게 되는 거고 비경쟁적 저해제는 오히려 비가역적인 경우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비경쟁적 저해제가 붙어 있을 때는 기질 부위가 변형이 됐다가 만약에 우리가 이 비경쟁적 저해제를 제거해 줬을 때 붙어 있는 애를 떼면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건 가역적 비경쟁적 저해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붙어 있던 걸 뗐는데도 이 효소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해. 그러니까 이 기질 결합 부위의 변형이 영구적이야. 그러면 비가역적 비경쟁적 저해제가 됩니다. 이런 구분은 좀 나눠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건 대부분 요즘은 안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고 중요한 건 이쪽인데 요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 Y축의 반응 속도는 항상 초기 반응 속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오해하면 안 되냐면 자, 경쟁적 저해제에 대한 이 그래프, 요 저해 효과 실험을 저 그래프 상으로 그대로 이해해서 내가 효소를 10개 넣어놓고 저해제를 그러니까 경쟁적 저해제를 10개 넣어놓은 상태에서 기질을 1부터 100까지 서서히 늘려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개념이냐면 똑같이 효소 10개, 저해제 10개의 그 세팅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런 비커를 100개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100개를 하나는 기질 하나, 하나는 기질 2개, 하나는 기질 3개, 하나는 기질 4개부터 해서 쭉 해서 하나는 기질 100개를 넣은 걸 그 100개의 비커를 동시에 실험한 다음에 그 각 기질의 수마다의 반응 속도를 기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 가 그래프를 만든 이 과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쟁적 저해제에서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야, 이미 경쟁적 저해제가 가서 붙어 있으면 그러면 이 효소에 기질이 더 이상 와서 결합할 수 없는데 기질을 늘린다고 왜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까? 애초에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모든 조건이 다 처음 시작했을 때 효소, 기질, 저해제 서로 다 분리된 상태에서 한 번에 딱 만났을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게 정확하게 성립하죠. 그러면 기질이 엄청 많으면 저해제가 결합도 못할 테니까 저해 효과가 100% 사라지는 거고 반대로 기질이 얼마 없으면 기질이 결합할 확률과 저해제가 결합할 확률이 비슷하거나 혹은 저해제가 결합할 확률이 더 높아버리면 그러면 저해 효과가 아주 잘 나타나겠지. 이런 식의 얘기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해제가 이미 효소에 결합되어 있을 텐데 기질을 늘려주면 저해제가 떨어져 나가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왜냐면 초기 반응 속도로 해야지 어차피 반응 속도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느려지거든. 모든 그래프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수렴해요. 반응 속도가. 그래서 반응 속도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반응 속도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되거든. 초기 반응 속도가 빨랐으면 더 높은 데서 출발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초기 반응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낮은 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래프는 항상 초기 반응 속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효소에 대한 얘기 끝.